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전혜경, 김경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16일 수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는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적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6월의 CPI 발표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형 금융주 실적, 국채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전반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내 상승 종목 수는 48개에 그칠 정도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 일부 재허용 소식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관세 이슈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럼프는 인도네시아와 19% 관세 부과에 합의했고요. 인도도 유사한 방식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곧 두세 건의 무역 합의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전했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AI 칩 일부 수출이 허용됐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 조치가 히토리와 관련한 중국과의 교환 협상 일부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기술주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 완화 기대를 자극했고요. 대형 기술주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간밤의 미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마감된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일부 은행주의 실적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지수는 0.98%, S&P 500 지수는 0.4% 각각 하락 마감했고,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급등에 힘입어서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8일 전월비 0.3% 상승하면서 관세 여파 조금씩 수면 위로 부각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5일 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는 6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의 0.1% 상승보다 0.2%포인트 늘어난 수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하면서 5월의 2.4%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상승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연합 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였는데 예상은 맞췄지만 물가 상승세 지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근원물가, 즉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5월에 0.1%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9%, 이 역시 올해 2.8%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하회했지만 그래도 추세상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안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비, 의료 서비스, 차량보험, 가구 주택 운영 비용 등이 오르면서 CPI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주거비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8% 상승했고 의료 서비스는 전월 대비 0.5% 상승, 병원 약값 의사 진료까지 모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6월 에너지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으며 휘발유, 전기, 천연가스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식품 물가 역시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요. 가정 내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외식 중에서도 풀서비스 식당은 0.5%,
패스트푸드는 0.2%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계란 가격이 전월 대비 7.4%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무려 27.3%나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품목군들도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전제품 가격은 1.9%, 장난감은 1.8%, 가정용 가구용품은 1.0%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눈에 띄면서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시장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는 상승이었지만 각 부문별로 고르게 물가 압력이 살아나고 있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FOMC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물가 흐름이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에 월가는 하반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14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뉴욕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월가 전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캐피털 마켓은 연말 목표치를 5,730에서 6,250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관세 우려가 확산되기 전에 3월 중순 수준으로 돌아간 수준인데 전략 책임자의 로비 칼바시나는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 현재 지수 수준이 이미 목표치에 접근했고 양방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야후파이낸스가 집계한 14명 월가 전략가 중에서 절반 이상인 8명은 S&P 지수가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거나 횡보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야네드 야데리치 대표 역시 연말 목표치 6,500을 유지하되 증시가 고점에서 점차 둔화되는 제곱근의 형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방에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반대라고 말하면서 최근 멕시코 EU에 대해서 30% 관세 경고, 캐나다에는 35% 관세가 확정된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목표치를 5,600에서 6,300으로 상향했지만 3분기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사비타 수브라마나 팀장은 우리가 활용하는 EPS 서프라이즈 모델 중 일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주 실적 둔화 조짐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시티그룹, JP모건, 엘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16일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또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와 지 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찰스 슈왑은 18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의 투자 심리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주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사상 최고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관세 정책과 실적 변수,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맞물려서 시장은 점점 신중한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구글 AI 데이터 센터 위에 4조 원대 수력 발전 계약 체결이란 헤드라인인데요. 구글은 앞으로 20년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수력 발전소 두 곳에서 생산되는 최대 3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전력전은 원자력 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계약은 기업 간 수력 청정 에너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구글은 이 전력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250억 달러, 즉 35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 AI 모델을 훈련하고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수죠. 이번 계약도 단순한 에너지 구매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위한 전력 확보 전쟁에서 선제적으로 포석을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력 발전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수력은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란 점에서 탄소 중립 목표와도 잘 맞물리는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브록필드는 현재 해당 수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필요에 따라 설비 업그레이드나 신규 인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초대형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전력 공급원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지난 20년간 원자력 발전 전력을 공급받는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스리마 1섬 원전 재가동 전력을 확보했고, 아마존 역시 원전 연계 데이터 센터를 직접 인수하고 소형 모듈력 원자로 개발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5일 마감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에너지, 의료장비, 음식료, 제약, 보험, 은행, 운수, 산업서비스 등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졌고,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매, IT 서비스 등 경기 민감 업종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그네피센트 7, M7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 기록 갱신 및 광고 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프라임데이 행사로 약 240억 달러의 소비 매출을 기록하면서 소비 심리를 확인시켜준 데 이어서 이번 주엔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전략 발표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메타 한번 볼 텐데요. 광고는 이제 페북과 인스타만 영역이 아니다. 최근 메타가 자사 메신저에 왓츠앱에 본격적인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왓츠앱을 인수한 지 10년 만에 첫 광고 전환인데, 사용자의 대화창은 그대로 두되 업데이트 탭,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월요일 메타의 주가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속적인 메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인데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0달러였는데 23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아이폰 수요가 이미 앞당겨진 데다가 신제품의 혁신도 제한적이어서 교체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 실제로 아이폰 17의 생산 전망치는 전작 대비 약 9%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누적 주가는 20% 넘게 하락한 상황이고 7월 23일 전 관망 모드로 했으면 좋겠다는 업체 결과가 있었습니다. 차량 인도량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보조금 축소와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본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이야기를 주가로 움직이면서 대표적인 종목이란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데, 특히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머스크 CE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자동차 수요보다는 미래 기술에 대한 청사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기업별 이슈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와 관세 영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약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이 마법 같은 치료제,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네, 한때는 미용 목적이라는 시선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또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자 전 세계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요, 이 뜨거운 시장에서 약효 지속이라는 기술력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죠.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펩트론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펩트론은 1996년에 설립된 펩타이드 기반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펩타이드는 인슐린처럼 인체 내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효능이 좋은 약물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대신 몸 안에서 금세 분해되어 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펩트론이 주목한 것이 바로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펩트론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통해 펩타이드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늘리고 한 번의 주사로 한 달 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구조를 구현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복약 수능도, 치료 지속성, 부작용 감소 측면에서 임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기반으로 당뇨병, 비만, 파킨슨병, 전립선암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 펩트론이 확보한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약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해 자체 신약 개발뿐 아니라 기존 약물의 개량 신약 개발, 글로벌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펩트론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GLP-1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유사체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약물군이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제프반이 바로 이 계열의 약물입니다. 펩트론은 여기에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편리한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제형으로 개발 중입니다. 기술적 장벽이 높은 분야이지만 펩트론은 기술 이전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빠르게 이 진입 장벽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기관인 노화연구소와의 공동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펩트론은 NIH가 보유한 GLP-1 유사체 엑세나이트를 기반으로 한 지속형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엑세나이티드는 이미 당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지만 최근에는 체중 감소 효과뿐 아니라 신경세포 보호, 인지기능 유지 효과까지 입증되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비만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이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권, 임상 샘플, 배포 권리를 모두 단독으로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인 임상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물질이 있어도 실제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상업화는 불가능하겠죠. 펩트론은 연간 1,000만 바이얼 규모의 GMP 인증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 오손 첨단 의료복합 단지 내 스마트 팩토리 신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은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된 최신 시설로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를 충족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 회사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드실 수 있으신데요. 펩트론은 2003년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로라이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해 대운제약에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1개월형과 3개월형 제형으로 상용화되어 있으며 국내 매출은 연간 200억 원 이상, 해외 수출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펩트론은 단순 연구소 수준의 기업이 아닌 임상, 허가, 상업화 전 과정을 실현한 기업인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2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무려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대사건강, 만성질환, 고령화 대응 기술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펩트론은 이 시장에서 약효 지속성이라는 분명한 기술적 차별화와 스마트 대포라는 자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속형 주사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수출과의 공동 개발 계약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낸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 기업 펩트론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번 우리가 맞게 될 비만 치료제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다면 그 출발점에는 오늘 말씀드린 펩트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펩트론이었습니다. 네, 펩트론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펩트론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4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동안 투자은행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특히 채권 인수 수익이 12%, 인수합병 M&A 자문 수수료가 8%나 증가하면서 그동안 투자은행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봤던 월가 예상치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주식 인수 부분은 6% 감소하긴 했지만 애초에 시장에서는 29%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을 예상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레이딩 부분입니다. 채권 거래 수익이 56억 9천만 달러로 시장 평균 예상치였던 52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주식 거래 수익도 32억 5천만 달러로 1분기에서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수익자 수익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약 95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기존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도 실적 발표를 예정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하루 뒤인 16일, 오늘이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은행의 합병 자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JP모건 실적이 향후 금융원 전망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P모건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1%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 통신업계 정보보호 투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가 불거진 이후에 통신 3사 모두 정보 보안 강화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SK텔레콤은 지난 5일 향후 5년간 7천억 원의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맞서서 KT는 무려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지했는데 작년 기준 1,250억을 보완했었던 KT가 연간 투자 규모의 1.5배 가까이 늘린 셈입니다. KT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제로트러스 보안체계 구축에 3,400억, 보안 인력 강화에 500억, 글로벌 보안업체 협업에 200억 원, 그리고 정보부 공시 수준 유준 개선에 6,6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기반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업과 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 트러스트 체계 완성, 보안 전담, 인력 확충 등 4대 정보보호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AI끼리 돈을 주고받는 시대 현실이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AI와 AI가 서로 데이터를 사고 파는 거래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제하느냐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은행망이나 카드 결제 시스템은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 제약도 많았습니다.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걸 따라올 수 없겠죠. 그래서 주목받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등 법정화폐가 연동돼 가치가 안정적이고 블록체인 기반이라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AI끼리 실시간으로 자동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작년 5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71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 프로그램인데 이들의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 필요한 결제 인프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AI가 데이터를 사고 팔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결제하면서 사람은 그걸 지켜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뉴스들 전해주셨습니다.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전날에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개장 초반 3,200선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줄여가면서 3,200선 재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전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관세 여파가 확인된 점이 경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200선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0.9% 내린 3,18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2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줬지만 외국인이 268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하지만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낙폭을 키우다가 0.08% 내린 8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1,493억 원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1,121억 원, 기관은 28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는데요. 미국의 엔비디아의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주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57% 상승해주면서 64,7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4일에 30만 닉스까지 가기도 했지만 다시 그 이후에는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훈풍이 불었음에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0.84% 내리면서 2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KB금융주는 5% 강한 낙폭 보여줬고요. 현대차는 1%대 낙폭, 반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는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3.6% 넘게 상승해주면서 48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에코프로 BM이 2% 낙폭 보여주면서 10만 2,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2.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첫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인데 K뷰티 수출 호재, 한학령 해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오늘자로 한국 화장품은 8% 넘게 급등했는데요. 한국 화장품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학령 해제 기대감을 다시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게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과 첫 정상통화에서 방한을 공식 초청한 바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바로 K뷰티, 그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외교 이슈와 관련된 기대감은 언제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동안 막혀있던 한중 교류가 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K뷰티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 사업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세한 차트 상황 보시면요. 7월 16일 기준 고가 12,730원 터치하다가 종가는 11,530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윗골을 달면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양봉 마감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특징주로는 애플의 대형 계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최근 미국 자석 제조업체와 약 7천억 원 규모의 히토류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전기차, 스마트폰, 드론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만큼 이 계약은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글로벌 히토류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애플이 모든 제품에 재활용 히토류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 자원 재활용, 자석 코팅, 금속 정제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등 히토류 가공 및 희귀금속 연관주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내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 정책에도 맞물린 이슈라서요. 앞으로 해외 대형 IT 기업들의 소재 공급처가 어떻게 다변화될지 투자자들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다음 특징주는 HD 현대 미포입니다. 수주 호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오늘 보였는데요. 국내 조선업계 대표 중형 조선사 HD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들어 수주 호조를 이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HD 현대 미포는 상선 부문에서 총 28처, 약 19억 달러의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는데 이는 연간 수주 목표치인 38억 달러의 절반을 이미 초과 달성한 50.5% 수준으로 상반기만에 탄탄한 실적 기반을 마련했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LNG 운반 선발주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도 LNG 벙커리선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HD 현대미포는 지난 5월 18,000제곱미터급 LNG 벙커리선 2척을 2,706억에 수주했고요. 이는 선박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벙커리선은 친환경 연료인 LNG를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특수 선박으로 IMO 환경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도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선종입니다. 수익성 높은 선종 비중 확대, 안정적 선가 흐름, 친환경 시장 대응 전략까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HD 현대미포는 조선업종 내 중장기 유망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54%로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 고가는 19만 7천 원 터치하다가 종가는 19만 1,200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세 이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주잔고 확대는 곧 실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흐름이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관련 특징주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로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이 국내 부품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아직 폴더블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진입이 현실화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BH, 파인테크닉스 등 국내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힌지 부품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완제품을 미국에서 조립해도 결국에는 핵심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도가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폴더블에 들어가는 고부가 소재 부품을 이미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루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애플이 움직인다면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 관련 소식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바로 다음 소식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전거래 대비 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주가를 끌어올린 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전망됐고 이는 불과 석 달 전 추정치였던 218억 원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유안타증권도 2분기 실적이 매출 1,531억 원, 영업이익 2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각각 31.9%, 375.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기존 15,000원 선에서 23,000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인 입국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빠르게 늘면서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방문객 수가 증가로 직결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카지노 및 호텔 부분에서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에도 연매출 4,4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카지노 순매출 2,947억 원, 호텔 매출도 1,47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쓴 바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오늘 7월 16일 장마감 기준 고가 18,700원 형성했다가 종가는 18,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무엇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3% 넘는 상승 기록했고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관광 수요의 계절적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저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시 돌아온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인물 로그입니다. 오늘의 인물은요. 옷장사는 전혀 몰랐지만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를 다시 일으킨 주인공인데요. P&G에서 28년을 보낸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위기에 빠진 브랜드를 정체성과 스토리로 되살린 리더 바로 칩버그입니다. 오늘은 칩버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브랜드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칩버그는 미국 북동부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성장한 환경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한 가지를 일찍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을 이해해야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대학은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라파예트 칼리지를 나왔고 졸업 후 1982년 프록터 앤 갬블 즉 P&G에서 입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의 매력을 느껴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칩버그는 P&G에서 무려 28년을 보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담당했던 브랜드는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인데요. 질레트, 펜틴, 올드스파이스, 페브리즈 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브랜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때의 글로벌 경험이 이 훗날 리바이스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2010년대 초 리바이스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매출은 하락세였고 젊은 세대와의 연결도 끊어지고 있었죠. 그동안 리바이스는 전통에 안주하며 디지털 전환에 뒤처졌고 신흥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리바이스 이사회는 외부 출신의 CEO를 영입하게 됩니다. 이 리바이스 150년 역사상 최초였는데요. 그들이 택한 인물이 바로 칩버그였죠. 칩버그는 리바이스에 들어가자마자 공장, 매장 본사를 돌며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는 왜 리바이스를 사랑해야 하죠? 그는 브랜드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리바이스는 단순히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역사와 함께한 브랜드이자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긴 옷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내부 구조를 정비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리바이스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소비자들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잘한 일 중 하나는 리바이스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모바일 쇼핑 시대에 맞춰 직영 온라인몰을 정비하고 SNS 마케팅도 본격화했죠.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었는데요. 특히 중국, 인도, 유럽 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리바이스의 과거 디자인을 복각한 빈티지 라인을 내놓고 리바이스의 스토리와 전통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의 철학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2014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요. 1년 넘게 안 빨았습니다. 처음엔 청결 문제로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그는 청바지는 자주 빨 필요가 없다고 세탁을 줄이는 것도 환경에 좋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이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리바이스가 단지 멋을 위한 브랜드가 아니라 친환경적 가치도 지향한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치버그는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질문을 잘 던지고 경청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직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조직 내부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현장 직원의 의견을 최종 의사결정까지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리바이스는 다시 증시에 상장됩니다. IPO를 통해 약 6억 2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회복이 아니라 브랜드 회복의 상징이었고 치버그의 리더십은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3년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금은 리바이스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치버그는 옷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브랜드의 본질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 실적보다 철학,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한 리더였죠. 그래서 위기에 빠진 리바이스가 다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치버그였습니다. 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함께 짚어보겠는데요.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돌아온 밸류에이션이라는 경제 분석 리포터를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이들의 주가는 거센 하락세를 접어들었습니다. 단지 성장률 둔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정부의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7.9%, 10.7%나 급락했습니다. 당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즉 이른바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시 최대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파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두 곳은 무려 4년에 가까운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 시행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한 결과적인 계기였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역시 한국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이유로 해당 법안의 시행 유예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부담 속에서 정책적 태도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압박과 맞물려서 윤석열 정부 역시 디지털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다시금 숨통을 틔우고 있는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위주였던 정책이 육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내 평가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있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떠오른 키워드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혁신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환점은 2022년 11월 오픈AI가 출시한
챗GPT 3.5였습니다. 기존의 검색 방식이나 챗봇 기술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용자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요. 이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처럼 핵심 수익 구조에 상당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여러 번 검색을 하면 노출되는 광고 시스템이었는데 카카오톡 내에서 오래 머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챗 GPT 같은 AI가 질문 하나에 바로 요약된 정보를 주고 대화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위기의식을 느낀 네이버와 카카오는 곧바로 자체 AI 모델을 내놓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카카오는 고GPT, KOGPT를 각각 공개하면서 국내 AI 시장 주도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챗 GPT처럼 조단위 매개 변수와 대규모 GPU 자원을 필요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초대형 언어 모델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자금이 필요했는데 특히 영어 기반 데이터에 강한 글로벌 모델에 비해서 한국어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된 모델은 상대적으로 정보 탐색력이나 생성 품질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AI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중국에서 등장한 경량화 AI 모델 딥시크가 이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이 모델은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도 훨씬 적은 연산과 GPU 사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특히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싸게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AI는 네이버, 카카오에게 있어 위기에서 기회로, 불안 요소에서 가치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디지털 경제 판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플랫폼 업계에 넘어서 금융시장 전체에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능성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이죠.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크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간의 실시간 결제와 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이버 투자 전망은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개인화 강화된 통합 검색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요. 커머스 수수료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기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투자 전망도 함께 보시면요. 오픈 AI와 협업한 AI 서비스 11월 출시 전망이고요. 또 모빌리티 2분기 회복 반등에 페이 매출 2자릿수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요. 게임업체 투자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게임업체 투자 전망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NC스포츠를 꼽을 수 있겠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저점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 효과가 있고요. NC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기대작 아이온2 FGT로 흥행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점, 목표 주가가 31만 원까지 상승률 45%까지 있다는 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경진 아나운서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한 줄 평을 하자면 우리 코스피 잠시 숨 고르고 다시 열심히 뛰어가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3200선을 이틀 연속 유지하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혜경 아나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길 조정 측면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한 줄 평 남기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쉬어가는 흐름이 있어야 다시 또 힘차게 달려볼 수 있겠죠. 저도 한 줄 평, 질주하던 코스피, 오늘은 쉬어가요 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